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2023년에는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상 인사를 나눠도 사실은 삶의 무게가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저만 해도 매년 열심히 살아보자 행복한 일들이 올 거라고 상상하며 희망차게 살아왔지만 꼭 제 뜻대로만 사라지는 게 인생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른 일들로 인해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겁게 되는 순간들도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실지 반감이 드실지 잘 모르겠지만 인생사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였나요? 저는 결혼을 전후로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꼭 결혼이 나의 터닝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시댁을 만나고 겪게 되는 일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좋은 의미로 놀라웠을지 나쁜 의미로 놀라웠을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그 누구보다 다정하게 사랑을 듬뿍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옆집 사는 누구처럼 가출을 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일탈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착하게 성장했죠. 국민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까지 주변 친구들의 머리를 만지며 예쁘게 해주는 것을 즐겨했고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하며 저에게 칭찬을 해주는 게 학창시절의 제 낙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미용일에 뛰어들었어요. 참 어리숙했고 순수했지요. 친구들 머리를 만져주는 게 재밌다며 미용일을 시작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버텨냈어요. 작은 미용실에서 수건 빨고 널고 말리고 접는 보조원 역할만 만으로 3년은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메인 미용사 옆에 서서 고무줄이나 로트를 넘겨주는 일, 그리고 샴푸를 하며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일. 손이 부르트다 못해 피가 철철 흐를지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어요. 제 성실함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제 손기술을 터득했고 서울 알짜배기 위치에 작은 미용실을 개업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 29, 생각보다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살부터 미용 일을 배워왔으니 근 10년 만에 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저에겐 큰 모험이었지만 신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지역 근처에 20대 미용사가 보기 드물었거든요. 그 덕에 제가 어리지만 손도 빠르고 아주 싹싹하다는 좋은 소문이 돌았고 금세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저는 미용실 손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직업군인의 남자와 연애도 할 수 있었죠. 첫눈에 서로 호감이 갔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자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지만 군인이었던 남편, 서울에서 멀리 출장을 떠났고 저희는 편지로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편지만이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죠. 제 남편은 성실한 직업군인이었어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취직난이 있었던 해여서 바로 군입대를 지원했다고 해요. 본인과는 꽤 잘 맞았는지 말뚝을 받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집에서도 일찌감치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군대라는 일이 자신이 그려왔던 조건과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편지로 소통을 하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5년여 기간의 연애를 끝마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편부 가정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까 싶었고 저는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시댁에서 저에 대해 반대를 꽤 심하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시누이들이 문제였어요. 남편은 1남 4녀 5남매의 장손이자 막내 아들이었는데 위로 있는 4명의 시누이들의 입김이 그렇게 셌던 것이었죠. 아빠만 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 우리 막내 동생 장가 보내고 맡긴다는 거야. 누나들이 나를 챙기면 얼마나 챙겼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을 했던 결혼이었지만 생각보다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시댁 일을 제외하고서라도 힘든 일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우선은 제가 그렇게 행복하게 일을 했던 제 미용실을 처분했어야 했습니다. 직업군인인 남편과 한 지붕 밑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처사였지요. 정말 피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일궈온 내 가게인데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될 거라 상상도 못 해왔던 일이었어요. 직업군인 남편을 두면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하는구나 느끼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무지를 옮겨 다니면서도 출장은 또 왜 이렇게 잦은지요. 아이를 낳게 되면서는 남편이 더 필요했는데 몇 달씩 이어지는 남편의 출장은 저를 더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더군요. 항상 밝고 유쾌했던 저인데 저에게도 이런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길고 어두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5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 제 남편은 사실 그 시절에 귀하게 자라고 사랑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시누이들이 남편을 그렇게 예뻐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뻐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었죠. 미워하는 것에 가깝게 아주 못되게 구는 일들이 많았어요. 초반에는 그냥 자매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서 그렇게 똘똘 뭉치는 건가 그러려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미워하는데 저라고 예뻐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정말 시어머니도 시키지 않은 시집살이를 시누이들이 그렇게 시켰어요. 예를 들어 시누이들은 우리 가족을 무시하다시피 하는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지요. 시댁 어르신 생신도 사실 뻔하게 아는데 저희 가족만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기도 했고요.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에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청첩장 한 장을 제대로 전해준 적이 없어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게 가혹하게 대했어요. 저와 제 남편은 성인이니 그렇다고 쳐도 애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생일이라고 선물 한 번, 학교 들어간다고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넷이나 있는 고모들인데 예쁨 받기는커녕 무시당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죠. 곱씹을수록 서럽기만 해요.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구는지 감이 오지도 않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댁에 다녀올 때면 항상 골똘히 생각을 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남편과 부부싸움도 잦았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신우들 해도 너무하잖아. 진짜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당신한테 말하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어쨌든 내 누이들인데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내가 뭐가 되겠어? 내 체면은 생각 안 해? 아니, 체면이 밥 먹여 살려줘? 우리 가족 무시당한 건 당신 체면 아니야? 이미 체면은 다 날아간 지 오래구만.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내 편 좀 들어주면 어디가 덧나? 당신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고 우리 무시당하고 살아온 게 한두 번이야? 그건 그거고. 우리가 뭔가 말한다고 달라질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래 새삼스럽게. 그냥 우리가 좀 참고 넘기자 좀. 일 키우지 말자고. 조용히 넘어가자. 답답한 노릇이죠. 조용히 넘어간다고 넘어가지는 일이 따로 있죠. 시누이들은 우리 가족들을 눈앞에 두고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아이들은 커가고 가족 행사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건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대로 제 편도 들어주지 않으니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열받고 화나서 당시에 마음 좀 다스려 보겠다고 하지도 않던 요가원도 끊고 명상을 하기도 했었어요.
당연히 제 화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우라통은 터져갔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유달리 저와 저희 가족을 예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시누이들이 괴롭히고 난리를 쳤어도 시댁 식구들을 원망하더라도 시어머니를 보며 버틸 수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줬던 경우는 없었어요. 독립적으로 각자 빚지지 않고 살아야 좋은 거라며 신념처럼 아이들을 봐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의 경우 막둥이가 낳은 새끼들이라며 저희 부부가 가장 고생이 많다며 아이들을 봐주시기도 하고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생색 한번 내신 적 없으시고 기분 나쁘게 무시하셨던 경우도 없었어요. 항상 점잖고 상냥하게 저희 가족을 조용히 서포트해 주셨죠. 게다가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오랫동안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꼭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집이라고 해도 남편이 군인이라 작은 관사였는데요. 작은 집이지만 열심히 살림살이 꾸려서 살아간다며 예뻐해 주셨어요. 결혼한 제 친구들 중에서 누구도 시어머니 좋다고 이야기했던 경우는 없었는데 제 경우가 특이하긴 하죠. 저는 시어머니가 불편하기보다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특히 저의 경우에 어머니의 부재 속에 유년 시기를 겪어와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좋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자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과거에 실어증에 걸리게 되어서 말씀을 안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사연은 제가 잘 알지 못했지만 항상 마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이었기에 저는 시어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제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어요. 딸이 넷이나 되지만 막내 아들의 며느리로 들어온 저를 가장 예뻐해 주셨고요. 별건 아닐 수 있지만 집안일로 시부모님을 뵙게 되면 꼭 저희 아이들 용돈은 빼놓지 않고 챙겨주셨고 가족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시어머니 표 만두를 참 좋아했는데 시어머니가 꼭 두세 달에 한 번씩 손만두를 빚어서 저희 집으로만 붙여주셨어요. 식당에 가게 되어도 꼭 저를 옆에 두시고 식사를 하셨는데 시누이들 눈에는 이런 모습들이 괜히 더 눈꼴 시리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시댁의 형편은 꽤 괜찮아서 금전적으로 부족하거나 쪼들리고 힘든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공무원 박봉이라며 저희 남편 군인 봉급 짜다고 꼭 생활비로 보태라고 시어머니께서 남편 몰래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유, 어머니,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죄송해요. 이런 소통은 거의 손짓발짓으로 하는데 눈치가 빠른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특히나 잘 알아차려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어머님 머리를 직접 해드리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염색을 하지 않으신 건강한 백발의 머리였는데 염색은 원치 않으셔서 주로 파마를 해드렸는데요. 꼬불꼬불하게 파마를 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어요. 파마가 잘 나오든 나오지 않든 항상 마음에 들어 하시고 파마를 마치고 나서 세팅을 해드리면 꼭 머리를 연신 만지작 거리시면서 소녀처럼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시곤 했어요. 고맙다는 마음은 저를 꼭 안아주는 포옹으로 표현하셨고요. 어머님,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 머리는 말아왔는데 어머님처럼 머리가 예쁘게 잘 어울리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흰 백발의 머리가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고우셔요, 우리 엄마.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폭풍 같은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노년의 여자분이 저희 시댁으로 찾아왔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죠. 문 열어! 문 열라고! 여기 사람 있는 거 다 알고 찾아왔다 이 말이야! 열어서 노인네 다 죽는다! 지금 안 열면 나 진짜 쓰러진다!
사람 죽네, 죽어! 죽기 전에 문 열어! 아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냐? 어떤 놈이야, 이거? 아이고, 늙어서 모르시나? 기억을 못하는 척 하시는 건가? 나 아시잖소? 나예요. 나 꽃분이. 꽃분이 기억 못하시나? 본인을 꽃분이라고 소개하는 노인분이 시댁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내 아들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정말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창피란 창피는 다 줬던 거죠. 시아버지가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인가 싶었어요. 버젓이 시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들이닥쳐서 아들을 내놓아라? 집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사실 얽히고 설켜 있는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본처였던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넷이나 낳았는데 시댁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고집이 더해진 의논 끝에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했던 상황이었더군요. 귀하게 어렵게 첩을 통해 얻은 아들 자식이 제 남편인 것이었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척 살 수 있게 하려고 돈을 꽤 많이 쥐어보냈는데 갑자기 그 돈이 떨어진 건지 노망이 난 건지 자기 아들을 되찾아오겠다며 시댁 어르신 댁에 들이닥쳤던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시아버지를 통해 들었어요. 매사에 무관심하고 시니컬한 태도의 어르신이었는데 자신이 이 집 아들을 낳은 첩이라고 고성을 지르는 할머니가 찾아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으니 무지막지하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나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역정 가득한 화난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큰 돈 쥐어 보냈는데 장가보내서 귀하게 살고 있는 내 새끼를 찾기는 왜 찾아? 뭐라고? 그 쥐 코딱지만큼 돈 좀 줬다고 생색내나 본데 그걸로는 안 되지. 내가 당신 새끼 낳아줬는데 그것밖에 못 준다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찾아왔다. 돈 내놔, 돈! 아니, 이 여편네가 무식하게 왜 이러는 거야? 여기에 돈이라도 맡겨놨어? 그런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볼썽사납게 굴어? 미친 거야? 노망난 거야? 노인네가? 미쳤다고? 그래, 나 미쳤다, 미쳤어. 그니까 미친 여자가 괜히 이러겠어? 뭐 때문에 미쳤는데?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시아버지께서 아무리 역정을 내고 다그치고 소리를 질러도 제대로 마음 먹고 돈 뜯어 내려온 할머니를 당할 수는 없더군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 주거 침입죄라고 경찰 부르겠다고 강하게 나가니 그제야 끼갱하고 우선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당장 일이야 이렇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남편이 첩의 자식이었다니.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았던 생각들이 고민들로 뒤죽박죽 바뀌어서 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고요. 이 한바탕 소동으로 저희 부부는 크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신혼 때야 서로 맞춰간다며 기싸움하고 투닥거렸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죠. 제가 시누이들 때문에 힘들고 마음고생했던 것들까지 한 번에 터져서 정말 큰 다툼이 되었어요. 나를 바보 취급하고 속이고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가족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뭘 속여? 나도 모르는 사실이었어. 나라고 그런 이야기가 기쁘고 즐거웠겠어? 우리끼리 위로하고 다독여도 부족할 판에 왜 짜증이야? 당신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리고 신우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니까 당신이나 나나 우리 자식들이나 모조리 취급해왔던 거 아니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우리가 뭐가 못나고 뭘 잘못했다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는 말이야. 안 그래? 이 집 구석 진짜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저는 제 남편이 설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싶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저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속여온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그게 너무 괘씸했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은 죽어도 몰랐다고 정말 본인이 더 억울하다며 얼굴을 붉히는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남편을 믿어보려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왜 이렇게 시누이들이 본인을 미워할까 고민이 많았었다고 해요.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미움을 받아와서 그냥 그러려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까지 이렇게 미워할 줄은 몰랐다면서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간식을 사와도 부스러기 쪼가리를 주거나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공부를 할 때도 저녁에 불을 켜고 공부하면 유난 떤다며 욕을 그렇게 들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꼭 그렇게 시누이들끼리 쿵짝짝이 잘 맞아서 본인을 왕따시키듯이 굴고, 생일이라고 롤케이크라도 사주시면 한 조각도 받아먹지 못하고 생일 노래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와 이야기를 하냐고 나무랐더니 자신의 과오처럼 느껴져서 일부러 피하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어린 시절의 상처, 어떻게 보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하는데 어린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경험들이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듣지는 않았지만 참 안쓰럽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친아들이라 예뻐해 주시는 것이 그렇다 쳐도 어머니는 어떻게 당신을 예뻐하실 수 있었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미움받은 것은 시누이들이 막내 동생 시기 질투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부부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또 남편의 모친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돈을 요구하러 온 거예요. 문 안 열어! 내가 오늘은 꼭 돈 받고 갈 거야! 이런 더러운 인간들 돈도 안 주고 돈 내놔 돈! 동네 사람들 이 집구석이 아주 콩가루 집구석이에요. 동네 사람들 이거 다 하셔야 하는데 이 집 막내 아들이 사실은 내 새끼예요. 돈 내놓으라는데 귀한 아들 데려다 놨더니 돈도 안 주고 노인네들이 아주 노망났어요. 이 집 노인네들. 당혹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졸아서 아이들만 껴안고 있었네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죠? 어떡하죠? 한숨 섞인 걱정만 이야기했어요. 제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노인분을 마주했죠. 실어증이 있으셨던 어머님이 무척이나 근엄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어요. 당신 새끼가 도대체 여기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 버린 자식 아니었어요? 같이 키우자고 손 내밀었을 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렇게도 매정하게 떠나더니만 이제 와서 돈 떨어졌다고 자기 새끼 찾는 부모가 어디 자기 새끼 낳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도 시어머니의 어머니, 즉 시할머니와 의논을 하고 합의하에 아들을 낳기 위해 첩을 들이셨던 상황이었는데 그 첩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완전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고 따로 집을 내어줄 테니 아들을 키우라고도 부탁을 했었는데 자기는 남정네들 없이는 못 산다며 아들만 키우고는 살 수 없다고 발목 잡히기 싫다며 돈을 받고 떠났던 상황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라고 아주 신나고 달갑게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신 건 아니었죠. 아들이 없어서 받게 되는 끝이 나지 않는 구박과 시댁살이에 지쳐서 첩을 들이자는 것에 찬성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 시어머니가 참 가엾게 느껴졌어요. 첩이라는 노년의 여자분과 실랑이를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전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잖아요. 너희들, 혹시 어떻게라도 할까 해서 그랬던 거지. 얘야, 나는 아직도 말을 하는 것이 서툴고 어렵구나. 어머니는 지금도 말이 잘 안 나오고 얼어붙고 설명하고 말을 하는 게 머리가 쭈뼛 서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노인이 자식들을 해코지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도 정말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었을 텐데 실어증을 기적적으로 극복하시면서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후로 그 노인분은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마 시아버지께서 따로 불러서 해결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조용히 뒤에서 돈을 받아갔던 상황이었는데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아버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 사달이 난 거였고요.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했더라면 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저렇게 행동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들 자식을 볼 면목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노인분은 돈만 챙겨서 조용히 사라지셨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빠르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모습에 조금 정말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도와드렸다고 전해 들었네요. 참, 저희 시부모님도 천사죠. 저라면 소송이라도 걸고 크게 혼내줄 것 같은데. 어쩌면 내 아들의 친모라는 타이틀이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모질게 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 남편 마음이 말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죠. 자신이 알고 보니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을 위로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실어증이 있으신 지 오래였지만 아들 내외를 위해 용기를 내어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 꾸준한 연습 끝에 짧게 말씀이 가능해지셨어요. 그러고는 저희 아들 내외를 이전보다 더 챙겨주셨어요. 제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이겠죠. 내 아들이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내 아들이니 스스로 귀하게 생각해야 해. 이렇게 제 남편을 위로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도 해주셨어요. 남편은 오히려 묵묵하게 눈물을 훔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위로까지 전해주시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계실까요? 남편은 복도 많죠. 어머니께서 배 아파서 낳으신 딸들보다도 저희 남편을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시니 말이에요. 시누이들이 이 상황을 곱게 보지 않았죠. 당연히 시누들은 득달같이 달겨들어서 그렇게도 알과알부 이야기를 많이도 했어요. 시누이들은 자기들이 비밀을 보장해서 그래도 그동안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지 않았냐며 우리 덕분에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제 그 시절은 다 가서 어떻게 하겠냐고 비꼬는 이야기들만 계속했어요. 첩자식이 꾸린 가정인데 잘 지내봤자 얼마나 잘 지내겠냐며 모욕적인 언사는 기본이었어요. 시누이들이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못되게 굴 수 있을까요?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었는데 조용히 눈 감아온 거야. 알지? 그니까 우리 덕에 좋은 시절 지냈던 거지. 그 사실을 미리 알았어 봐라. 결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냐? 아주 양가집안에서 난리 쑥대밭이었겠지. 안 그래? 그니까 말이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이고, 우리가 비밀을 지켜줬던 좋은 시절은 다 갔네. 어쩌냐? 이제 더 힘들어지겠네. 우리 집안 자식도 아니고 첩의 자식인데 일곱째. 그러고는 어머니 아버지께 해야 하는 도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저희 가족에게만 몰아붙이듯이 굴었어요. 엄마네 집 가봤어? 세탁기 하나 새로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 추석 선물 그게 뭐야? 우리는 그렇다 쳐도 우리 엄마 아들씩이나 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사드린 적 있나? 생각 좀 해라. 너무하지 않냐? 엄마 아빠한테 맨날 받기만 하는 것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그저 시누이들 앞에서는 주눅 들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가족을 아무리 예뻐하신다고 해도 제 남편의 출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게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부모님도 괜찮다고 해도 시누이들이 그렇게 저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까 말이죠. 그 후로 몇 년간 어머니의 위로와 시누이의 구박 아래 저희는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저희 식구들의 근간을 흔들 만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첩이라고 하는 노인분께서 나타나시고 아버님께서는 급성 고혈압으로 몇 번을 응급실을 다녀오시곤 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은데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조언을 새기며 살아오셨죠. 하지만 흘러가는 세월에 나빠지는 건강, 어찌할 수 없었나 봐요.
아버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들 피하기 바빴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 하면서 애교를 떨어대던 시누이들은 시치미를 떼고 갑자기 각자 자기 일들이 더 바빠졌다고 핑계를 댔죠. 아, 내가 갑자기 일이 늘었네. 일을 어쩌나? 집이랑 일하는 데까지 거리가 좀 먼데. 아이고, 일을 어째? 나는 저번에 났던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아직 물리치료를 받아야 해서. 미안해서 어째? 아버지는 누가 간호하나? 간병인 말고도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저와 제 남편이 돌아가며 아버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 병수발을 도와주시는 전문 병간호인도 계셨지만 말이죠. 가족이 곁에서 말을 걸어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정성은 환자를 호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저와 제 남편이 발을 벗고 나서서 책임지고 아버님을 모셨죠. 어머님께서도 항상 저희 곁에 함께 해주셨죠. 따지고 보면 아버님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겠지만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언젠가는 이러실 거라 예상해왔다고 덤덤히 아버님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곤 했어요. 우리 아저씨도 내가 아프면 내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을 거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먼저 아팠으면 우리 남편이 나를 내가 남편 챙기듯 챙겼을 거야. 너희들 너무 애쓰지 마. 내가 챙기는 게 맞단다. 어머니 당신께서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셨지만 아버님 병간호에는 누구보다 열심히셨어요. 집에도 가지 않으시고 병원에서 꼭 잠을 같이 주무셨죠. 그렇다 보니 어머님의 몸이 많이 노쇠해지게 되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집에 가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 가족이 더 맡아서 병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저희가 더 정성껏 간호를 했어요. 그렇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합병증도 있으셨다 보니 병세가 쉽게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꼬박 2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쏟아졌던 날이었어요. 저희가 정성을 다할수록 아버님께서는 분명 이 병마를 이기실 거라 희망을 가지고 간호를 했는데 말이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남겨지게 되신 어머님도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 문제. 그게 정말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시누이들이 저희 가족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그렇게 구박을 하고 윽박지르듯이 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마음 다해 병간호를 한 상황까지 매도하며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너희 가족들 이럴 줄 알고 병간호하겠다고 나선 거지? 다 알고 이랬던 거구나. 아주 고단수야 고단수. 우리 아빠 돈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아주 죽자사자 그렇게 지극정성이었구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산이 탐난다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거동이 어려우신 노인을 꼬박 2년간 병간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미용일, 남편은 군대 일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희도 아이를 키우고 육아도 집안일도 없었던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그냥 이 돈 더러워서 안 받고 말지 싶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여보, 내가 이거 돈 때문에 이러는 건 줄 알아? 나도 아빠 자식이야. 난 자식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이거 포기 못해. 아버지의 돈이 탐난다는 것보다 아버지께 진짜 자식으로서 인정받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항상 누이들의 기세에 죽어서 살아왔던 남편이 웬일인지 지지 않고 받아치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에 대해 주장을 했어요. 누이들 알겠는데 나도 아버지 자식이야. 그거 분명하다고. 그래, 다들 잘나신 거 알겠는데 아버지 아프셨을 때 누가 아버지 병수발했어? 제대로 와서 아버지 화장실 가시는 거라도 도와준 적 있어? 휠체어라도 끌어서 외출 도와드린 적 있냐는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한 누이들이랑 곁에서 임종까지 시키면서 눈물로 병간호한 나랑 누가 더 자식 노릇했다고 생각해?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서 대들긴 대들어.
너희 줄 돈 없어. 여기 사인해. 사인해야 깔끔해지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 했는데 첩의 자식이라 상종 안 하려다 그래도 동생 대접 좀 해줬더니 기어오르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위에 자산을 남기신 거지 첩의 자식까지 챙기시려고 자산 남기신 건 아니라고 본다. 너도 동의하지 않니? 아니, 난 동의 못해요. 절대 사인 못해. 아니면 소송 가요. 나 어쨌든 어떻게 봐도 아버지 아들로 호적상은 다 등록되어 있어. 뭐가 문제인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사실 더 받으면 더 받아야지. 시누이들 입김에 구박에 못 살겠는데 살아온 인생은 어떻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 병간호 아무도 안 해주는데 나랑 내 와이프가 한 거는 누가 생각해주나? 나 포기 못해. 안 해. 그러니 돌아가요. 그렇게 제 남편은 강하게 자신의 자식으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들어 자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어요. 시누이들은 끝까지 상속 포기각서를 들이밀며 사인하라고 깡패라도 불러야겠냐며 난리를 피워댔고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구워 삶으려 했지만 결국 저희 남편은 그 각서에 사인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재판장에 서게 된 상황은 마음이 무겁고 좋지 않았지만 남편이 원하는 바는 분명히 이룰 수 있었어요. 상속. 정확히 5명의 자녀 중에 1명 몫에 해당되는 재산을 받게 되었죠. 게다가 법적으로 남편에 대해 정확히 인정을 하는 모양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시누이들이 첩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는 일도 줄어들었네요. 남편이 첩자식이니 뭐니 욕지거리 계속하면 정말 소송 걸어버린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한동안 무척 힘들어하셨어요. 마음도 공허해 하셨고 챙기는 사람이 한순간 사라진다는 그 허전한 마음을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시모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점차 말수가 적어졌고 결국엔 실어증이 재발하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치료해보려 노력을 했지만 어머님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의 부재라는 것이 어머님께서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가족과 어머님의 사이는 돈독해졌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제 어머니는 맞기 때문이죠. 항상 어머니같이 살갑게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저희 애들도 아껴주시는 유일한 혈육, 어머님이시니까요.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봐도 어머니 마음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남편이 아프고 시름시름 앓고 약해지다가 죽게 된다는 상황을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직접 이를 겪으신 어머님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많은 고생을 하셨던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년도 되지 않아 어머님께서도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어요. 제 삶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었죠. 어머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어머니의 얇은 손목을 붙잡고 그렇게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이제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흐느끼며 어머님을 끝까지 놓을 수가 없었네요. 신우들도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니 머리를 어디 한 대 맞은 것처럼 조금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애쓰면서 두 분께 잘했는지, 그 두 분도 저희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를 알았으니 말이죠. 어머님께서는 특히나 저희 애들을 예뻐하셨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고 어머님 재산도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애들 이름으로 들어두신 꽤 많은 주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주식이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아이들 대학 학비 걱정은 덜어낼 수 있었어요. 참, 돌아가시면서까지 저희 가족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해 주시는 어머님의 마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랑을 여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머님이 더 그립고 애틋했어요. 사연을 들려드리는 지금도
어머님이 보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야기를 들려드린 저의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제 삶에 나름의 고난과 역경을 정직한 방법으로 이겨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서 제 아이들에게는 꼭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는데요. 돌아가신 시부모님 덕분에 감사하게도 넉넉한 형편 속에서 교육받고 뛰어놀며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꼭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려고 자주 이야기를 하곤 해요. 각자의 어려움이 다를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어려웠다고 해도 누군가는 저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저보다 더 멋지게 극복을 해내시기도 하겠죠. 그렇기에 저희 모두가 참 다르면서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 속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으며 웃음과 눈물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 스스로에게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아직도 기일이 되면 마음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죽는 날까지 어머님, 아버님 그리워하며 그리고 예뻐해 주신 저희 자식들 잘 키우려 해요. 모두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